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연력학 법칙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사실 우리가 그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그런 역학이었는데요. 이번엔 물체가 아닌 그 열을 바탕으로 그 열을 받아서 특히 그 기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에너지를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 학문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거의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자, 연력학,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콜라병을 이렇게 딱 따니까, 이런 콜라병 요즘 잘 안 먹긴 하는데, 그죠? 근데 콜라병 딱 따면은 위에 이렇게 이렇게 기포? 뭐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쭉 연기처럼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얗게 연기처럼. 자, 요 현상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 단열 팽창에 의한 수증기 응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배웠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구름 생성 과정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구름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했죠? 우선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선 공기가 상승하고, 공기 상승. 자, 그 다음에 기압이 하강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끊겼네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공기가 상승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 자, 공기가 상승해서 기압이 하강하고, 기압이 하강하면서 여기 있는 분자들이 팽창한다고, 단열 팽창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단열 팽창. 그 결과, 단열 팽창 결과 뭐가 돼요? 그 온도가 하강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수증기 응결.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구름 생성, 구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위에다 그리면 더 좋았을 텐데. 구름 생성. 이렇게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중3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연력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선 열기관부터 봅시다. 자, 열기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 엔진일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진. 잠깐만요. 카카오톡 선생님 친구가 애기 보느라 힘든가 보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끄고. 자, 자, 자동차 엔진의 한 구조인데요. 자, 요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요게 피스톤이고요. 실린더라고 하는 거를 미는 구조로 자동차 엔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냐? 점화기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원리냐? 이렇게 점화기에서 불꽃이 일면서 이 불꽃에 의해서 여기서 꽝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폭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기체가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팽창하면서 여기 있는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자, 피스톤이 밀어지면은 여기 있는 이 축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돌아가는 동안에 여기 있는 뜨거운 공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배출해 버립니다.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찬 공기를 다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죠. 찬 공기가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가 나가고. 자, 그리고 관성에 의해서 다시 올라올 때쯤에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오면 다시 폭발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쌤이 이 영상을 지금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요 선생님 실시간 수업 때 영상 틀어줄게요. 유튜브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자면요. 여기에 이게 하나의 실린더가 되는 거죠. 하나의 실린더가 되는 거고, 얘가 폭발하면서 뒤에 축을 밀어내고, 그리고 얘는 그동안 올라가게 되고, 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자, 그 과정에서 다시 여기서 올라간 녀석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폭발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폭발하게 되면 다시 밀려나고, 관성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고. 자, 즉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회전 운동을 통해서 뭘 해요? 자동차 바퀴를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실린더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그래서 얘를 4기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자동차는 우리가 8기통 혹은 12기통을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이 기통, 즉 실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지겠죠. 우리 마력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관은 우리가 통틀어서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을 이용하는 기관. 자, 당연히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 인류가 18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됐잖아요. 그 급격한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도 열기관 중 하나인데요. 자, 석탄을 태웁니다. 석탄을 태우면 열이 발생할 텐데요. 그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물을 끓여서 그 발생한 수증기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것이다. 자, 여러분 물 집에서 끓이나요? 끓여 마시나요? 선생님은 집에서 물 끓여 마시는데요. 자,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끓여 마시는데, 자,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수증기가 많아지면은 부피가 팽창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밖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다시 응결하면서 뭐가 보이냐? 여기 이렇게 증기가 보이게 돼요. 증기. 자, 증기가 보이게 되는데 이 증기가 바로 구름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구름 혹은 안개와 똑같은 겁니다. 물방울인 거죠. 물방울. 자, 물방울 덩어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증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다. 자, 우리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아니, 얼마나 증기가 세봤자 얼마나 세다고 이걸로 무슨 동력을 얻나. 자, 근데 실제로 화력발전소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화력발전소도 물을 끓여서 나온 수증기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 터빈이 돌아가는 걸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전기, 여러분 지금 방을 밝히고 있는 그 형광등, 이런 전기들을 다 이렇게 수증기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역학, 특히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1800년부터 1900년대에 있어서 열역학이 굉장히 발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또 2000년대 2021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다시 이게 열역학이 떠오르고 있는 거는 이 친환경과 맞물려서 다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똑같은 연료를 가지고, 똑같이 10이라고 한 연료를 가지고 차를 10km 이동시킬 수도 있고 20km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열기관의 효율을 높여서 이렇게 더 효율을 좋게, 그 열기관의 효율을 좋게 해서 연료를 더 절감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10km 갈 때 5만큼의 연료만 사용해도 되게. 이렇게 우리가 엔진을 연구하고 열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인 이 자동차의 기관을 한번 좀 볼게요. 자동차나 버스에서는 가솔린 기관 혹은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가솔린, 즉 휘발유를 사용하면은 가솔린 기관, 디젤 혹은 경유를 사용하면은 디젤 기관이라고 하겠죠. 자,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데요. 자, 여기서 연소를 시킨다고요. 여기서 연소를 시키면은 얘가 여기서 지금 연소 중이겠네요. 여기서 폭발시키면은 아래로 밀어내고, 자, 관성에 의해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크랭크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크랭크축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이렇게 고무를 연결해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율이냐 도대체 이 열기관이란 게 지금 예를 들어 선생님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유로 따질까요? 자, 여러분 우유 한 팩에 몇 리터죠? 몇 밀리죠? 우유 어떻게 그리지? 못 그리겠네. 이렇게 그리면 되나? 자, 우유 한 팩이 보통 800ml인데요. 우유 한 팩에 800ml인데요. 800ml면은 자동차 한 대에 사람이 4명 타서 몇 킬로를 움직일 수 있냐? 약 10km를 움직일 수 있어요. 선생님 차도 연비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대부분의 차가 이 이상의 연비를 발휘합니다. 즉 휘발유 요만큼만 가지고 실제로 우리 마시는 우유 500ml 2개 정도 됐죠. 500ml 2개 정도만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태움으로써
약 10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10km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불당동에서부터 저기 어디까지냐? 저기 아산 시내까지도, 혹은 반대로 가면은 천안 저기 어디 신세계백화점 그 너머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란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요렇게 엔진 피스톤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폭발하는 데겠죠. 그래서 얘가 밀어냄으로써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열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이 실린더를 눕혀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물리학 시간이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실린더를 옆으로 눕혀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피스톤이 이렇게 밀리면서, 여기에 축이 실제로는 연결돼 있겠죠. 축이 연결돼 있어서 뭔가 이걸로 일을 한다는 거죠. 뭔가 돌아가면서 차가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축을 이용해서 물체를 빻을 수도 있는 거고. 빻는다. 그 뭐였지? 뭐 곡식을 빻을 때처럼. 곡식을 빻을 때는 사실 그걸 썼었죠. 물레방아로 이렇게 곡식을 빻는 형태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레방아를 사용하지 않고 훨씬 효율이 좋은 열기관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냐. 자, 여기가 실제로 원통입니다. 원통이란 말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요. 이 원통의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원통의 면적을 A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기체가, 여기 갇혀있는 기체의 분자들이 이 원통을 밀어냈습니다. 뭐 왜 밀어낸지 모르겠네요. 안에 열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원래 압축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를 밀어냈다는 겁니다. 자, 얼만큼 밀어냈냐? 자, 우리 델타라는 표현 알죠? 그 변화량. 자, 델타 X만큼 밀어냈어요. 델타 X만큼 밀어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면적은 얼만큼 늘어났을까요? 자, 원통의 면적 어떻게 구하죠? 자, 원통의 면적,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죠. 자, 여기서는 밑면적이 뭐죠? A, 높이는 델타 X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부피 변화량 이렇게 구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죠.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고, 자, 여기서 이동거리를 우리가 뭘로 했나, 여기서? 자, 압력을 썼네요. 자, 이 힘을 어떻게 표현했냐? 압력의 개념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압력 곱하기 면적. 선생님, 너무 빨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 압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펜 하나 있죠? 펜. 자, 펜을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오른손과 왼손으로 같은 힘을 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으로 같은 힘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같은 힘을 줬으니까 펜이 멈춰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 같은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아파요? 뾰족한 곳이 아프죠? 자, 우리가 그걸 설명할 때 압력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자, 면적이 작아지면, 그 힘을 주는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요 개념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고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미친 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체 분자 하나가 얼만큼 힘으로 때렸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압력의 개념, 얘네가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갖고 있는지, 이 기체가 압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이용해서 이 기체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서 보면은 P는 A분의 F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양변의 A, 단면적을 곱해보면 PA는 F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걸 여기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W는 FS에서 W는 PAS라는 공식이 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한일이라고요. 한일. 누가? 이 기체 분자가 누구한테? 이 기체 분자에 힘을 줘서 이 피스톤의 한일입니다. 이 한일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된다고요? 이 한일로 자동차가 이동할 수도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뭘 알 수 있냐? 자, 이 단면적 곱하기 이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가 뭐라고 했죠? 이동거리 델타 x라고 하자고요, 우리는.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a 곱하기 델타 x 이게 뭐죠? 부피 변화량이죠. 즉 델타 v p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이 델타 v가 뭐라고요? 부피 변화량이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시켜 봤는데요. 자, 왜 그랬냐? 자, 우리가 F는 MA 혹은 W는 FS. 자, 이런 식은 어떤 물체에서 쓰기가 좋냐?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물체에서는 이런 식이 굉장히 잘 통합니다. 물체를 어느 속도로 밀었다, 어느 힘으로 밀었다, 혹은 물체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다. 이런 거 나타낼 때는 당연히 이 공식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기체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고 그 기체 덩어리가 갖고 있는 부피, 그 기체의 덩어리가 갖고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W는 미안합니다. 다시 W는 P 델타 V라는 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자,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기체에서는 이 부피 압력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부피 압력 그래프. 자, 그래서 부피가 예를 들어서 10L에서 20L가 됐고, 그때 압력은 10헥토파스칼, 이거 압력 단위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자, 10헥토파스칼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 면적 변화량, 부피 변화량인 10L 곱하기 압력인 10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면적을 이용해서. 다시 뭘 이용해서 한리를 구한다고요? 부피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리고 부피가 증가할 때 압력이 어땠는지를 그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리를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페트병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페트병, 우리가 콜라 같은 거 다 마시고 그 다음에 페트병을 꾹 눌러서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손으로 힘을 줘서 이 페트병 안에 있는 기체가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기체들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손으로 힘을 준 게 압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변화시킨 기체 부피가 있겠죠. 내가 꾹 눌러서 그만큼 변화됐다면 그만큼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기체가. 그때 내 손으로 힘을 일정하게 줄 수도 있지만 힘을 점점 세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힘이 세진다는 말은 압력이 커진다는 말인데, 이렇게 압력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한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곡선 아래 면적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없죠. 이건 여러분 고3 때 미적분을 배워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우리 면적까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자, 예를 들어서 이 면적과 이 면적,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면적이 왼쪽 거의 면적이 더 크다. 그럼 한일도 누가 더 크다? 왼쪽이 한일이 더 크다. 면적이 넓을수록 한일이 더 크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자, 부피가 커지면은, 자, 우리가 W는 P 델타 V라 그랬죠? 자, 부피가 커지면 델타 V가 플러스고요. 부피가 작아지면은 델타 V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커지면 델타 V는 플러스, 작아지면 델타 V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푸는 동안 잠깐 정지 좀 하고, 자, 각자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요. 마저 한번 풀어봅시다. 그냥 식에 대입하면 돼요. W는 P 델타 V. 아직 풀고 있나요? 다 풀었죠. 자, 압력은 10의 5제곱 파스칼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모르겠네요. 이거는 파스칼이란 건데요. 압력의 단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N per 미터 제곱이란 단위인데요. 1미터 제곱의 면적에 1미터의 면적에 1N이 가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N이 골고루 가해지는 거니까 사실 센 압력이 아니죠. 굉장히 약한 압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5제곱 파스칼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압력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반면에 부피 같은 경우는 얼만큼 변했죠?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 나중 부피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세제곱. 이걸 하면 되죠? 빼면 어떻게 나오죠? 이걸 한번 좀 지우고 해봅시다. 자, 요거를 하면은 10의 5제곱 파스칼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세제곱이죠?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곱하기 어렵네. 빼면은 0.2 곱하기 10의 제곱이네요. 그쵸? 요거는 10의 제곱은 100이죠? 0.2 곱하기 100 하면은 20.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단위가 됩니다. 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이거는 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1 혹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 단위를 맞춰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교과서는 선생님도 맞춰서 낼 거예요. 단위를 굳이 여러분 단위 환산하는 문제는 내지 않을 거고요. 그냥 단순히 곱하는 거, 이 1이라고 하는 게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라는 걸 아느냐라는 문제를 선생님은 시험 본다면 그걸로 낼 것 같고요. 그냥 단순 곱하기죠. 우리가 식만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식만 알면요. 자, 일단 요거 의미를 좀 파악해 보자면요. 이 문제의 의미를. 자, 이 10의 5제곱 파스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1m 곱하기 1m의 면적에 몇 뉴턴? 10의 5제곱 뉴턴이 가해진 거죠. 10의 5제곱이면은 얼마죠? 1, 10, 100, 1000만, 10만, 2, 3, 4, 5 뉴턴. 10, 100, 1000만, 10만. 10만 뉴턴의 힘이 가해질 정도의 1m 세제곱에 10만 뉴턴의 힘이 가해질 정도의 압력이고요. 압력이었고 면적은 얼만큼 변했냐?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만큼 변했잖아요. 요게 어느 정도냐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가 자,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한 개 이 면적이 1m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1000분의 1한 거, 1000분의 1한 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겠죠? 1000분의 1한 게.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변한 거겠죠. 요 정도도 안 되겠네. 더 작겠네요. 면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1m는 100cm고 1m 세제곱은 100의 세제곱 곱하기 cm 세제곱이니까 100, 000, 하나, 둘, 셋, 넷 cm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 세제곱은 정확히 말하면 3개가 지어져야겠네요. 1000cm 세제곱이고 요거 곱하기 0.1을 해야 되니까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세제곱은 약 200cm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cm, 1cm 여러분 손톱이 한 1c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손톱에 해당하는 면적 여러분 손톱에 손가락 정도 되겠네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면적이 200의 200배만큼의 면적을 변화시킨 거죠. 아까 요 정도의 압력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체가 몇 줄? 약 20줄의 일을 한다. 사실 잘 와닿진 않죠.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학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대학교를 혹시 공대나 뭐 자연과학대나 뭐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직접 계산해서 이거를 우리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자동차의 그런 마력이나 그런 거 따질 때는 이런 정확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계산해보고 이 식을 익히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끊긴 줄 알고 또 깜짝 놀랐네. 자, 마지막 내용은 내부 에너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기체 분자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분자들도 지금 사실은 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운동을 하는 애들이 속력이 어떻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냐? 자, 근데 요런 관계를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자, 어떤 관계냐?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요 위에 이 바가 평균값이라는 의미거든요. 요 위에 짝대기가. 자,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뭐에 비례한다?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자,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 자, 절대온도는 어떤 개념이죠? 절대온도는? 여러분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나? 고1 때 배웠나? 자, 절대온도는 뭐냐? 절대온도는 우리 섭씨온도 더하기 273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도시다. 27도시면은 약 300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절대온도라는 단위입니다. 섭씨 온도 더하기 273만큼 한 거. 요건 어떤 의미냐? 자, 섭씨 영하 273도씨가 분자들이 분자가 정지하는 온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정지한 것보다 느린 게 있을까요? 분자가 정지한 것보다는 느린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사실상 가장 낮은 온도고, 뭐 정확한 온도는 273.13 뭐 그렇게 막 나타내지는데, 뭐 우리는 대략적으로 영하 273도씨가 가장 낮은 온도고, 이걸 우리가 절대 0도라고 쓰거든요. 자, 절대 0도를 우리가 0으로 정의를 하자. 그리고 그때 단위를 절대 온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 온도는 0 켈빈 온도부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7 켈빈 온도?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로만 표현하기에 좋은 그런 온도 단위고요. 우리가 섭씨는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영하 뭐 7도씨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7 셀시우스 디그리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나타냈어요? 요거를 미국 과학자들이 267 켈빈 온도, 즉 7 맞나? 273 빼기 7 하면은 6이네. 아, 7 맞네? 6이네. 아, 미안합니다. 266 켈빈 온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200 똑같네? 6 켈빈 디그리. 똑같네? 이런 훈민정음의 중요함.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국공이 이렇게 차오르네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개념을 없애주기 위한 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고요. 자, 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뭐가? 운동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비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내진다? 요렇게 나타내진다. 자, 이 X축에는 절대 온도. Y축에는 뭐가? 운동 에너지. 평균값.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손님이 왔었네요. 자, 그래서 절대 온도가 0도일 때는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이 0이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운동에너지가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지했다는 말이죠. 즉 분자들이 다 정지한다는 겁니다. 몇 도일 때? 0 켈빈 온도일 때. 즉 영하 273도씨에서는 얘네들이 다 정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운동에너지가 크다. 자, 실제 기체 분자들은 포텐셜 에너지 서로 무슨 말이냐,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작용하겠죠. 만류 인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플러스 자기들의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와 자기들 간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의 인력은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시할 수가 있냐?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냐? 그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자, 근데 분자들의 질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분자들의 질량 거의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때요? 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분자들은 자기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데요.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으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뭐로 얘기하냐?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이 공기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만 계산한다? 얘네들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의 합만 계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평균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고, 그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어 70점, 수학 60점, 영어 50점 맞았다. 그럼 평균값 몇이에요? 60점이죠, 평균. 자, 그럼 여러분의 모든 점수를 합하면은 몇 점이에요? 세 개 다 더하면 180점이죠. 그리고 평균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과목수를 곱하면 마찬가지로 180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즉 평균 곱하기 분자의 수를 함으로써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곱하기 분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 곱하기 뭐라고요? 평균값을 하면 전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수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당연히 분자수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똑같은 식인 거죠. 자, 즉 무슨 말이냐?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자, 여러분이 선생님 이 기체가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기체들은 다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온도를 갖고 있고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열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평균 온도를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그 기체에 에너지를 가해주기 위해서는 히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로 열을 가해줘야지 그 분자들이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열기관의 내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기체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작아진다. 즉 기체의 온도를 높여서 내부 에너지를 크게 하고, 그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하게 한다?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한 걸로 자동차도 움직이고, 그 일을 한 걸로 기차도 움직이고, 그 일을 한 걸로 전기도 생산한다는 거죠. 어떤 관계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어떤 기체의 온도가 300켈빈 온도, 400켈빈 온도이다. 내부 에너지의 B는, 자, 뭐 어떻다고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절대 온도가 300대 400이니까 내부 에너지의 B도 어때요? 300대 400 약분하면 3대 4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시간 너무 길어질까봐 급하게 했는데 잘 이해 안 가는 친구는 남아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요. 선생님이 영상 끝나고 추가로 질문할 테니까 유튜브에서 영상 본 친구들은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일단 영상은